문제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였다. 사람들은 내가 아내를 잃고 난 뒤에야 가족 문제가 생긴 줄 안다. 아들이 갑자기 변했고 며느리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어른이 된 이후부터 우리 집은 늘 조용한 전쟁터였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집안처럼 보였을 것이다. 오래된 단독주택,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 겉보기엔 말 잘 듣는 아들 하나.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아들은 늘 뭔가를 버리곤 했다. 처음에는 작은 사업이었다. 지인이랑 같이 한다느니 요즘 이게 뜬다느니 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안 돼. 내가 말한 그 이번이 벌써 몇 번째니. 아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되면 다 갚아. 아버지의 어머니 이번엔 진짜야. 나는 그 말을 처음에는 믿었다.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는 숫자에 정확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빨랐다. 아들이 말하는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내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단호했다. 우리는 너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 끝이다. 그 말이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아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다. 필요할 때만 전화했다. 그때마다 돈 이야기였다. 며느리가 등장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싹싹했다. 말도 예쁘게 했고 우리 부부를 깍듯하게 대했다. 아내는 며느리를 처음부터 유심히 봤다. 저의 눈이 너무 바빠.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는 아들과 달랐다. 겉으로는 감정을 잘 숨겼고 항상 가족을 앞세웠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돼서요. 저희도 언젠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말이 아내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아내는 돈 관리를 점점 더 철저히 했다. 통장도 정리했고 집 서류도 따로 챙겼다.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나온다. 아내는 자주 그 말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결국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빚은 늘어났고 전화는 더 잦아졌다. 어느 날은 밤늦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죽으란 말이야? 아내는 그날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아내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렸다. 그게 아내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아들과 거리를 뒀다. 연락이 오면 받되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끊었다. 며느리의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때도 아내 편에 섰다.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 조용해졌다. 아들은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늦게야 알았다. 그리고 그때도 전화는 길지 않았다.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말 몇 마디뿐이었다. 며느리는
그때도 한번 집에 왔다 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눈은 집 안을 훑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그때 처음 느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장례식에 왔다. 며느리도 왔다.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 눈물이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연락은 뚝 끊겼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2년이 흘렀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들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원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없어진 집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래서였다. 그날 아들이 다시 연락해 왔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반가움이 아니라 불안이었던 이유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오랜만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 전화가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내가 떠난 뒤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장례식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흔적이 너무 빨리 사라졌다. 꽃도 사람도 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정리됐다. 집은 그대로였다. 가구도 벽도 식탁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공기만 달라졌다. 사람이 빠져나간 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집 안에 소리가 있었다. 라디오 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소리,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내 발소리만 남았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누군가 찾아올 것 같아. 괜히 현관 쪽을 한 번씩 바라봤고 전화가 울릴 것 같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들은 장례식이 끝난 뒤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각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몸은 어떠냐는 안부조차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이어주던 사람은 아내였다는 걸. 아내는 늘 아들과 나 사이에 있었다. 내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대신 막아주고, 아내가 대신 거절해주고, 아내가 대신 설명해줬다. 그 사람이 사라지자 아들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늘 앉아있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지 못했다. 괜히 앉으면 아내를 완전히 보내는 것 같아서였다. 밥을 해먹는 일도 점점 귀찮아졌다.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히 먹던 한 끼가 혼자가 되자 의무처럼 느껴졌다. 대충 빵으로 때우거나 라면으로 넘기는 날이 늘어났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두 번 바뀌었다. 집 앞 나무 잎이 초록에서 노랗게 변하고 다시 앙상해졌다.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이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아들은 연락을 받는 쪽이었지 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괜히 연락했다가 또 돈 이야기로 이어질까봐 그게 더 두려웠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들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알 리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연락을 끊는데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필요 없으면 안 보는 사람이었다. 그걸 나는 아내가 떠난 뒤에야 확실히 알게 됐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 소문이 간간히 들려왔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더라. 사업이 또 안 됐다더라.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다더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와줘도 끝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생전에 그렇게 막아섰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나는 점점 아들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니 마음도 덜 아팠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이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문득문득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자주 떠올랐다. 여보, 사람은 마지막엔 자기 편이 있어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는 늘 내 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다.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지는 않았다. 괜히 그걸 여는 순간 아내가 완전히 과거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그 봉투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봉투가 나중에 내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될 줄은. 아내가 떠난 뒤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거의 혼자가 되는 법을 다 배운 상태였다. 연락 없는 자식, 조용한 집, 아무 일 없는 하루. 그래서였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반가움이 아니라 불안이었던 이유는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다정했고 너무 늦었고 너무 갑작스러웠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본능처럼 이 생각이 들었다. 또 시작이구나. 갑자기 너무 다정해졌다. 아들의 전화는 너무 오랜만이었다. 2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던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나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전화를 준비해 온 사람처럼. 나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아들은 숨을 고르듯 말을 덧붙였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며칠 뒤 아들은 집에 오겠다고 했다.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라며 미리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신데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아들이 오겠다는 걸 막을 이유도 없었고 굳이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약속한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반찬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아들은 나를 보자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이 붉어졌고 괜히 코를 훌쩍였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그 말은 2년치 공백을 한 문장으로 덮으려는 말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정말 죄송해요. 그 손길이 지나치게 따뜻해서 나는 오히려 손을 빼고 싶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며느리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집이 그대로네요. 어머님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움찔했다. 아내 이름이 이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불리는 게 나는 싫었다. 아들은 갑자기 효자가 됐다. 밥은 드셨냐고 묻고 몸은 괜찮냐고 묻고 병원은 다니시는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 질문들이 2년 전에 나왔더라면 나는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말이 너무 늦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는 반찬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제대로 챙겨 드시기 힘드시죠? 그 말 속에는 연민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이면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계시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뉘앙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요즘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첫 번째 돈 이야기가 나왔다. 괜찮다. 나는 짧게 말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아버지 연세도 있고 혼자 계시면 불편한 게 많으실까봐. 그 말에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안 힘드세요. 미리미리.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며느리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내오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 혹시 집 서류는 잘 정리돼 있으세요? 그 순간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나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들은 그날 집을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게 절대 안 둘게요. 그 말은 다짐처럼 들리기보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며칠 뒤부터 연락이 잦아졌다. 안부 전화, 문자, 괜히 이유 없는 방문. 며느리는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혹시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다. 이 집을 보러 왔고 내가 가진 걸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아내가 남긴 서류 봉투를 처음으로 꺼내보았다. 아직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알았다. 이제부터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아버님을 위해서라는 말의 정체. 아들 내외가 다시 나타난 뒤로 내 하루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침범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이전과 달리 자주 집에 왔다. 예전에는 부탁이 있을 때만 문턱을 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왔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 계시죠? 그 말투는 안부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확인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혼자 있는지. 며느리는 전화로 더 자주 연락했다. 아들보다 훨씬 자주였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로 시작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이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전화가 반복될수록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전제처럼 느껴졌다. 아버님은 혼자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개입해도 된다. 며느리는 조금씩 말을 넓혀갔다.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였다. 혈압은 괜찮으신지, 병원은 다니시는지. 그러다가 생활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청소나 관리가 힘드시죠? 요즘은 집 관리도 다 돈이에요. 나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내가 한다. 그러면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그 말이 입에 너무 익숙해 보였다. 마치 미리 연습한 문장처럼.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 근처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 가볍게 마치 뉴스 이야기하듯이. 아버님, 요즘 요양원도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혼자 계시다 갑자기 쓰러지면 큰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탁하고 걸렸다. 아직 내가 쓰러진 적도 없고 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는데 이미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는 결론부터 내려져 있었다. 아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버지. 요즘 세상 험해요. 집도 오래됐잖아요. 집이 오래됐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 집은 아내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먹고 아내를 보내고 혼자 버텨온 집이었다. 그 집을 아들은 오래됐다는 말로 정리해버렸다.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집 서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아버님, 혹시 집 명의는 어떻게 돼 있으세요? 요즘은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나중에 편하대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공동명의. 그 단어는 가족 사이에서 쉽게 나올 말이 아니었다. 특히 이 집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 생각 없다. 그 말에 며느리는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웃는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버님, 괜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님 재산 뺏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우리가 원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날 이후로 이야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통장 관리, 생활비, 보험. 아버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하실까 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장면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선을 그었을 사람이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아내가 생전에 내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여보, 저 사람들. 당신 착한 거 이용할 거야. 나 없으면 당신이 제일 위험해. 그때 나는 그 말을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하나도 과하지 않았다. 며칠 뒤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다. 위임장 양식이었다. 아주 친절하게 포스트잇까지 붙여서. 아버님, 미리 해두면 나중에 정말 편해요. 저희가 대신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기억하겠다고. 아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고. 이제는 기록해야 할 때라는 걸.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이유. 며느리가 위임장 서류를 들고 왔던 날, 나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서류를 찢지도 않았다. 그저 한번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내 반응이 미지근하자 오히려 더 자신감이 붙은 얼굴이었다. 아들은 옆에서 내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 며느리 편에 섰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다. 그래, 너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놨구나. 내 의견은 듣는 척만 할 뿐 사실상 이미 우리가 관리한다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봤다.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도 아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는 생전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내는 항상 내가 사람을 믿는 걸 걱정했다. 여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 그 애들은 말이 예쁘면 당신이 다 믿어버리잖아. 그때는 아내 말이 너무 독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보냐고. 속으로는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정확했다. 말은 달콤했고 행동은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것. 나는 그날부터 아들 내외와의 대화를 가능한 한 짧게 그리고 단순하게 유지했다. 그들이 꺼내는 말이 어디까지 갈지 보기 위해서였다. 며느리는 점점 더 빈번하게 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반찬을 들고 오더니 그 다음에는 집이 너무 어두워요 라며 조명을 바꾸자고 했고 욕실이 위험해요 라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자고 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살뜰한 며느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공통된 방향이 있었다. 이 집은 곧 우리 손에 들어올 집이다. 그들은 이미 주인인 것처럼 집을 손보려 했다. 그때 나는 이상한 장면을 몇 번 목격했다. 며느리가 거실 서랍을 열어보려는 듯 손을 올렸다가 내가 쳐다보자
아무렇지 않게 닫는 장면. 아들이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 수납장을 열어보는 장면. 둘이 집 구조에 대해 너무 빠르게 익숙해지는 모습. 나는 그걸 보며 확신했다. 이들의 목적은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정리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들으면 대개 이렇게 말한다.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어야지. 당장 내쫓았어야지. 경찰 부르지 그랬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들이 내쫓기듯 돌아가면 그 다음은 더 더러워진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아버지가 치매가 온 것 같다는 소문, 혼자 살기 위험하다는 민원, 아버지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말. 그 말들은 내가 아무리 멀쩡해도 내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내가 없었다. 나를 대신해서 칼같이 선을 그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조용히 확실하게. 나는 그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내의 봉투를 다시 꺼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서류 몇 장일 뿐인데 그 안에는 아내가 살아온 시간과 나를 지키려 했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서류가 있었다. 집 관련 서류의 사본, 통장 정리 내역, 그리고 메모 한 장. 아내의 글씨였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아들 내외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는 절대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당신이 착한 건 죄가 아니지만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메모를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목이 꽉 막혔다. 아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제야 알게 됐다. 나는 아내가 남긴 다른 종이를 천천히 읽었다. 거기에는 아들 내외가 예전에 돈을 요구했던 날짜, 받은 돈의 액수, 되돌려받지 못한 돈, 그리고 그때마다 아들이 했던 말이 적혀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이것만 되면 갚아. 가족끼리 왜 그래? 아내는 모든 걸 기록해두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대신 증거를 남기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강했던 게 아니다. 아내는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오면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들이 어떤 말을 꺼내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가만히 듣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 나는 작은 수첩에 그날의 말을 적었다. 며느리 공동명의로 해두면 편해요. 아들,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그래요. 며느리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아들 통장은 우리가 관리해드릴게요. 반복되는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문장이 내 결정권을 빼앗는 방향이었다. 며느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아버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님이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협조. 그 단어는 정말 무섭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들이 밀어붙일 명분이 생긴다. 나는 그때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했다. 며느리는 내가 거절하지 않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은 요양원 브로셔를 들고 왔고 어느 날은 부동산에서 나온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 일부러 보여줬다. 아버님, 이 집은 팔아도 좋은 값 나올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가 편하잖아요.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처럼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까웠다. 2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설계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메모를 다시 읽었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는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내가 남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 싸움이 될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혼자 외출했다.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정리했고 보험 증권도 확인했다. 집 등기부등본도 떼었다. 그리고 조용히 법률 상담을 받을 곳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처음으로 내가 내 편이 되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서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관리하려 하고 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바람 좀 쐬고 왔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혼자 멀리 다니시면 위험해요. 저희한테 말씀하고 다니세요.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단 하나였다. 허락받고 움직여라.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하나 내렸다. 이 싸움은 내가 소리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참는다고 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를 마치면 이긴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내가 준비한 한 자리. 나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이 오면 받되 내가 먼저 움직이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무기력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설계였다. 아들 내외는 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금씩 조급해졌다. 며느리의 전화는 더 잦아졌고 말투는 점점 단정해졌다. 아버님, 저희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애매하게만 둘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대화 제안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결론을 내자는 요구였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처음으로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 그럼 한번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 말을 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아들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 반응만 봐도 충분했다. 이 자리가 그들이 기다리던 자리라는 걸 나는 바로 알았다. 며느리는 장소를 집으로 하자고 했다. 아버님 편하신 데가 좋죠.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 집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익숙해지고 싶은 공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 말고 밖에서 하자. 잠깐의 침묵.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 그러면 어디가 좋으세요? 나는 미리 정해둔 곳을 말했다. 조용한 식당, 사람은 있지만 시끄럽지 않은 곳. 녹음이 가능하고 말을 또렷이 남길 수 있는 자리. 며느리는 거기 괜찮죠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굳어 있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아들 내외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전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그날은 집 얘기도 좀 해야겠죠? 서류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하나씩 체크했다. 이제 그들은 숨기지 않는다.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갔다.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까? 아니, 아내라면 이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항상 먼저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끝을 보려고 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아들은 먼저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며느리는 물부터 챙겼다. 아버님, 물 드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 배려가 어느새 노인을 상대하는 태도로 바뀌어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날씨, 병원, 동네 이야기. 그러다 며느리가 먼저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 저희는 많이 걱정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반응에 며느리는 조금 더 힘을 얻었다. 그래서요, 아버님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서로. 그 단어가 묘하게 귓가에 남았다. 아들은 그때부터 말을 보탰다. 아버지, 우리가 뭐 아버지 거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아버지 뜻대로 하자는 거죠.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 아들은 내 반응에 살짝 놀란 듯 했다. 내가 반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아들은 눈을 피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느리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아버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곧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연세도 있고 혹시 판단이 흐려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나를 결정권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아들은 결정타를 날리듯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말과 함께 사업 이야기, 빚 이야기, 사정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그 절박함이 왜 나를 향하는지 너무 잘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멈췄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도와주면 이 문제가 끝나니? 아들의 눈이 반짝였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
그럼요. 이번만 넘기면 다 정리할게요.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는 걸 아들 자신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조건이 하나 있다. 그들은 그 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치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처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 다 기록으로 남기자. 나중에 서로 말 바뀌는 일 없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들은 그런 건 굳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왜?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서. 그 한마디에 그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의 대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그들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었다. 아들은 도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직접 말했다. 며느리는 집과 통장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꺼냈다. 나는 그 모든 말을 차분히 듣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았다. 식당을 나설 때 며느리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 얘기 잘 돼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답했다. 그래, 너희는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자리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여보, 그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말하게 될 거야. 아내 말이 또 한 번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다. 그날 식당에서 돌아온 뒤 아들 내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제는 조심하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며느리는 전화할 때마다 일정부터 확인했다. 아버님, 내일은 뭐 하세요? 이번 주엔 집에 계시는 날이 언제예요?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라 관리였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통제하려는 말투였다.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아버지, 그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서류는 언제쯤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정리. 그 단어가 이제는 숨기지 않는 목표처럼 들렸다. 나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생각 중이다. 조금 더 두고 보자. 그 말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결국 한 수를 더 뒀다. 아주 위험한 수였다. 어느 날 오후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동주민센터 직원이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어르신, 혹시 잠깐 상담 좀 가능하실까요? 나는 그 말에 직감적으로 느꼈다. 왔구나. 직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어르신 관련해서 걱정된다는 민원이 접수돼서요. 걱정.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민원입니까? 직원은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리고 읽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최근 판단력이 떨어진 것 같고 재산 관리가 어려워 보인다. 가족과 갈등이 심하고 감정 기복도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치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라서요. 나는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차분하게 말했다. 그 민원 가족이 넣은 겁니다. 치권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일 겁니다. 나는 그 말에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사실로 증명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치권은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일상생활은 가능한지, 금전 관리는 혼자 하는지, 의사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나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혹시 그 민원 내용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치권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다. 오늘 가족이 나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기 시작함.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버님, 오늘 주민센터에서 연락 받으셨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게 왜 너희 귀에 먼저 들어갔니? 나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 걱정돼서 미리 알아본 거예요. 괜히 일 커지기 전에요. 일이 커지기 전에. 그 말은 곧 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때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사람들은 내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었다. 내 삶의 결정권 자체를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날 밤 집으로 찾아왔다. 혼자였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아버지,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 문제 생기면 다 가족이 책임져요. 책임. 그 단어가 얼마나 쉽게 칼이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선을 넘었다.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 얘기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판단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건 다르다. 아들은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오해야. 우린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방문했다. 아내가 생전에 알아봐 두었던 곳이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내의 메모, 내 수첩, 통장 내역, 그리고 민원 사본. 변호사는 조용히 그것들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아주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내가 없어진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태도를 바꿨다. 이제는 다정함보다 조급함이 앞섰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끼리 법 얘기까지 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가족. 그 단어를 이제 와서 꺼내는 게 나는 우습게 느껴졌다. 나는 그 말에 짧게 대답했다. 가족이면 이런 짓 안 한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이제 내가 할 차례인 것 같아.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었다. 유산을 노리고 나타난 가족에게 내가 내린 결론. 약속한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짜를 잡았고 나는 그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그대로 알렸다. 변호사랑 정리할 게 있다. 너희도 와서 듣는 게 좋겠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대답은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약속 당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들 내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불안과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 기대가 무엇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간단한 인사 후 서류를 꺼냈다. 두툼한 파일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오늘은 어르신의 재산 정리와 유언에 관한 최종 확인 자리입니다. 그 말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치 이제 곧 자기 차례가 올 것처럼. 변호사는 먼저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미 재산 관련 정리를 대부분 마쳐두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나를 힐끗 바라봤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 문서는 고인께서 남기신 기본 유언장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아마도 그래도 엄마니까라는 기대가 스쳤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 표정은 금세 사라졌다. 고인께서는 아드님 부부에게 어떠한 재산도 직접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기셨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 아들은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물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고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말을 꺼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럴 뿐이다. 며느리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어르신께서 최근에 작성하신 최종 유언입니다. 아들은 그제야 이 자리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 얼굴이었다. 아버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어르신의 재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제3자 및 공익 목적에 기부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말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잘못한 건 돈을 원한 게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다. 아들은 그제야 분노한 표정으로 말을 쏟아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린 그냥 도와드리려고.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도와주는 사람은 상대의 선택을 뺏지 않는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 문서는 어르신께서 직접 남기신 부속 설명입니다. 그 종이에는 내 글씨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협박당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판단을 무시하고 나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 한 순간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아버지, 이건 복수잖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결론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너희 손에 맡기지 않을 뿐이다. 그 말이 모든 걸 끝내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민원도 협박도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잠시 앉아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끝까지 자기 편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더라.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건 평온이었다.